유학은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이라고도 불린다.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얄을 투처리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 말 것을 의미한다. 수기치인은 모모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밝힌 성학지별을 지어 이 땅의 유학의 이상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제론을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와 기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세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라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산화와 공간적인 시작의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이와 기는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라 표현한다.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을 주장한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의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기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 경전을 잃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서해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는데 이는 많은 봉사에서 잘 나타난다.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울린 것이 만원 봉사이다.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정치요 상강이요 옳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곧 일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이다.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이 지침이 앞으로도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면 국왕철하며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 한다. 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마침내 대전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다. 성종 때에 확정된 경국대전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법전이다. 꾸준한 정련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이라 하였다. 백성들에게 환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정성헌이라 불렀고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왕도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대전에 실린 규정은 조정성헌으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국왕이라 해도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 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조정성헌을 번역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은 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 있는 여러 법령들을 거론한다. 이런 법령들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 오히려 조정성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조정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 했던 율곡 이이의 노력은 수기치인의 실천이라 할 만하다. 3회 16번 인문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가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요약한다.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은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 동물, 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일부 현대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로티는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 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러한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 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이 본성에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이 내포한다.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의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4회 20번 입문 유비 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유비 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학에서 흔하게 쓰인다. 특히 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은 유비 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유비 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실험 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 동물의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여 가능성을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라 한다.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실험 동물로 많이 쓰이는 포유류가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 가령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하며 바로 공유한 호흡을 한다는 유사성은 실험 결과와 관련 있는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비 논증은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 라! 그러나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을 유비 논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이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둘째,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유비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는데도 말이야. 요컨대 첫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반면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도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윤리성의 문제를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 논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6회 16번 인문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 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은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이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콰이는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의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콰이는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콰이는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 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의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은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면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따라서 콰이는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콰이는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이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의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 의해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과에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인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한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 없다. 와 같은 논리학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7회 27번 인문 독서.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을 만큼 즐겁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다 깨어난 장자는 자신이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자신이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야 한다. 이 호전몽 이야기는 나를 잊은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불화일체 사상을 그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이야기 외에도 장자에는 나를 잊는다는 구절이 나오는 일화 두 편이 있다. 하나는 장자가 타인의 정원에 넘어 들어갔다는 것도 모른 채 기이한 새의 뒤를 홀린 듯 쫓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장자는 바깥 사물의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고도의 몰입을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이때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대상에만 과도하게 집착하여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못한다. 이런 마음은 맹목적 욕망일 뿐이어서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이롭다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격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스승님의 마음은 불 꺼진 죄와 같습니다 라는 말을 제자에게 들은 남곽작이라는 사람이 나는 나 자신을 잊었다 라고 대답한 이야기이다. 여기서 나 자신은 마음을 가리키며 마음을 잊었다는 것은 불꽃처럼 마음속에 치솟던 분별작용이 사라졌음을 뜻한다. 달리 말해 이는 텅 빈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며 흔히 명경지수의 비유로 표현되는 정적의 상태를 뜻한다. 이런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 천지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면 첫째 이야기에서는 온전하게 회복해야 할 참된 자아를 잊은 것이고 둘째 이야기에서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시비를 따지려 드는 편협한 자아를 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된 자아를 잊은 채 대상이 탐닉하는 식으로 자아와 세계가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대상이 꼼짝없이 종속되어 괴로움이 증폭된다고 장자는 생각한다. 한편 편협한 자아를 잊었다는 것은 편견과 아집의 상태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자는 이 경지를 만물의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한다. 자아와 타자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예컨대 내가 편견 없는 눈의 감각으로 꽃을 응시하면 그 꽃으로 인해 나의 존재가 성립되고 나로 인해 그 꽃 또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두는 수행이 필요하다. 장제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객체로서의 자아를 뛰어넘어 세계의 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자가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은 채 자유롭게 날 수 있었던 것은 나비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물과 조화롭게 합일한다는 무라일체로 호전몽 이야기를 끝맺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8회 17번 인문 독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설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과학 철학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 이론을 제시해왔다. 처음으로
체계적인 설명 이론을 제시한 햄펠에 따르면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띈다. 따라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 설명항은 전제에 해당하며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피설명항은 결론에 해당한다. 햄펠에 따르면 설명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설명항에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처럼 보편법칙 또는 보편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둘째, 보편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와 같은 선행 조건이 설명항에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셋째,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이때 건전한 논증은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논증이다. 이처럼 햄펠의 설명 이론은 피설명항이 보편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햄펠이 설명 이론은 설명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 즉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식적 판단과 충돌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 먼저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으로 인정되지만 햄펠에 따르면 설명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이 되지 못하지만 햄펠에 따르면 설명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햄펠의 이론이 설명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으로 국한해 있기 때문에 이를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기만 하면 모두 설명으로 인정해야 하는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모두 설명에서 배제해야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햄펠과 달리 셀먼은 설명이 논증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인과개념에 주목했다. 비설명항을 결과로 보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설명이라는 것의 명에 셀먼의 인과적 설명이론은 햄펠의 이론보다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어떤 설명 이론이라도 인과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철학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수히 많고 연쇄적으로 서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죽게 된 원인은 독을 마신 것이지만 독을 마시게 된 원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원인도 여러 가지를 따올릴 수 있다. 이에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돌아내는 문제는 결국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로 대한 철학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없다면 설명을 인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설명이라는 불명료한 개념을 인과라는 또 하나의 불명료한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 철학자들은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반영하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 새로운 설명 이론을 제시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9회 17번 입문 우리 삶에서 운이 작용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의무윤리든 행위에 기반이 되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든 덕의 윤리든 도덕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자들은 도덕적 평가가 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생각처럼 도덕적 평가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운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없어서 운에 따라 누구는 도덕적이게 되고 누구는 아니게 되는 일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철학자들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그런 운을 도덕적 운이라고 부른다. 그들에 따르면 세 가지 종류를 도덕적 운이 거론된다. 첫째는 태생적 운이다. 우리의 행위는 성품에 의해 결정되며 이런 성품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므로 성품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개입되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둘째는 상황적 운이다. 우리가 똑같은 성품이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냐에 따라 그 성품이 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가령 남의 것을 탐내는 성품을 똑같이 가졌는데 결핍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 성품이 발현되는 반면에 풍족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면 전자만 비난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의해 도덕적 평가가 좌우되는 결과적 운이다. 어떤 화가가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멀리 떠났다고 해보자.
이 경우 그가 화가로서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그의 무책임함을 더 비난하는 것은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그가 가족을 버릴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그의 행위를 달리 평가하는 것 역시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라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결국 도덕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짐을 의미한다.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대상은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만 국한된다. 그런데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동안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었던 상품이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는 난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고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에 국한한다면 이와 같은 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운이라고 생각되는 얘들이 실제로는 도덕적 운이 아님을 보여주면 된다. 우선 행위는 성품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태생적 운의 존재가 부정된다. 또한 나쁜 상황에서 나쁜 행위를 한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어떤 사람을 폄하하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상황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 끝으로 어떤 화가가 결과적으로 성공했든 안 했든 무책임하게에서는 똑같이 비난받아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 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화가가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되기 때문이다. 10회 21번 인문.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가 정합설이다. 정합설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그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합적이다는 무슨 의미인가? 10회 21번 인문.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가 정합설이다. 정합설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그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합적이다는 무슨 의미인가? 정합적이라는 것은 명제들 간의 특별한 관계인데, 이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통적으로는 모순 없음과 함축, 그리고 최근에는 설명적 연관 등으로 정의해왔다. 먼저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경우 추가되는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고, 모순이 있으면 정합적이지 않다. 여기서 모순이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 와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 처럼 동시에 참이 될 수 없고 또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명제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따르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 가 참일 때 추가되는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 는 앞의 명제와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합적이고, 정합적이기 때문에 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앞의 예에서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명제들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정합적이고 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함축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은주는 여자이다는 반드시 참이 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이른다. 명제 A가 명제 B를 함축한다는 것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라는 의미이다.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명제 은주는 민수의 누나에다가 참일 때 이와 무관한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모순이 없다고 해도 정합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은주는 학생이다는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에 의해 함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하는 경우에는 참이 될 수 있는 명제가 과도하게 제한된다. 그래서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명제 민수는 운동신경이 좋다는 민수는 농구를 잘한다? 는 명제를 함축하지는 않지만 민수가 농구를 잘하는 이유는 그럴듯하게 설명해준다. 그 역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두 경우 각각 설명의 대상이 되는 명제와 설명해주는 명제 사이에는 서로 설명적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설명적 연관이 있는 두 명제는 서로 정합적이기 때문에 그 중 하나가 참이면 추가되는 단어 하나도 참이다.
설명적 연관으로 정합적이다를 정의하게 되면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까지도 포괄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면 함축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많은 수의 명제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설명적 연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연관 긴밀도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최근 연구는 확률 이론을 활용하여 정합사를 발전시키고 있다. 11회 17번 인문. 전국시대의 사상계가 양주와 묵적의 사상에 경도되어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맹자는 유학의 수호자를 자임하면서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는 한편 다른 학파의 사상적 도전에 맞서 유학 사상의 이론화 작업을 전개하였다. 그는 공자의 춘추시대에 비해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사회 안정을 위해 특히 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맹자가 강조한 의에는 공자가 제시한 의에 대한 견해를 강화한 것이다. 공자는 사회 혼란을 치유하는 방법을 이인의 실천에서 찾고 이인의 실현에 필요한 객관 규범으로 써 의를 제시하였다. 공자는 인의 사회 혼란을 치유하는 방법을 인에서 찾고 공자가 인을 강조한 이유는 자연스러운 도덕 감정인 인을 사회 전체로 확산했을 때 비로소 사회가 안정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때 공자는 의의 인을 실천을 필요한 합리적 기준으로서 정당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맹자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혈연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도덕 감정인 인의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의를 인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하였다. 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이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의라고 하여 이 일을 가족 성원 간에도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나의 형을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남의 어른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유비적 확장을 통해 의를 사회 일반의 행위 규범으로 정립하였다. 나아가 그는 의를 개인의 완성 및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필수적인 행위 규범으로 설정하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의를 실천하여 사회 질서 수립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맹자는 의가 이익의 추구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사적인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이익의 추구는 개인적으로는 의의 실천을 가로막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특히 작은 이익이건 천하의 큰 이익이건 의에 앞서 이익을 내세우면 천하는 필연적으로 상하 질서의 문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래서 그는 사회 안정을 위해 사적인 욕망과 결부된 이익의 추구는 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맹자는 의의 실현을 위해 인간에게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있음을 밝히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선천적으로 내면에 갖춰져 있다는 일종의 도덕 내재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은 자기의 행동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이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본래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마음이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그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모든 인간의 마음에 갖춰져 있다고 하여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이 내재화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맹자는 의의 실천을 위한 근거와 능력이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제시한 바탕 위에서 이 도덕적 마음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본래 갖추고 있는 선한 마음의 확충과 더불어 욕망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생활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일에서도 의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그는 목숨과 의를 함께 얻을 수 없다면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라고 주장하여 의를 목숨을 버리더라도 실천해야 할 가치로 부각하였다. 11회 17번 인문. 전국시대의 사상계가 양주와 묵적의 사상에 경도되어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맹자는 유학의 수호자를 자임하면서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는 한편 다른 학파의 사상적 도전에 맞서 유학 사상의 이론화 작업을 전개하였다. 그는 공자의 춘추 시대에 비해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사회 안정을 위해 특히 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맹자가 강조한 의는 공자가 제시한 의에 대한 견해를 강화한 것이었다. 공자는 사회 혼란을 치유하는 방법을 인의 실천에서 찾고 인의 실현의 혼란 인의 실천에서 찾고 인의 실현에 필요한 객관 규범으로서 의의를 제시했다. 공자가 인을 강조한 이유는 자연스러운 도덕 감정인 인을 사회 전체로 확산했을 때 비로소 사회가 안정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때 공자는 의의를 인의 실천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으로서 정당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맹자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혈연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도덕 감정인 인의 확산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의를 인과 대등한 위치로 격상하였다. 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인이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의라고 하여 의를 가족성원 간에도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나의 형을 공경하는 형에서 시작해서 남의 어른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유비적 확장을 통해 의를 사회 일 역사가 신치호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으로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세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은 요소였던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채호의 사상에서 아란 자기 본의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선 주체를 의미한다.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그는 아의 자성, 곧 나의 나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다. 아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 비아와의 관계를 속에서 자기 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 신채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소아는 자성을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의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대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할 것이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하에 정복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채호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여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신국민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하로서 역사적 주체의식이라는 항성과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정신이라는 변성을 갖춘 조선 민족의 근대적 대하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는 동양주의에 반대했다. 동양주의는 비하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에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신채호는 아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에 비아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에 아가 있음을 밝혔다.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와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이러한 민중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 13회 17번 입문. 흔히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주는 속성을 본질이라고 한다. X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X에 대한 필요 충분한 속성을 찾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X에 대해 그리고 오직 X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된다. 예컨대 모든 까투리가 그리고 오직 까투리만이 꿩이면서 동시에 암컷이므로 암컷인 꿩은 까투리의 본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암컷인 꿩은 애초부터 까투리의 정의라고 우리가 규정한 것이므로 그것을 본질이라고 말하기에는 허망하다. 다시 말해서 본질은 다시 따로 존재하며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까투리라는 낱말을 만들면서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서로 다른 개체를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사소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본질주의는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서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반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이란 없으며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본질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본질이 존재론적 개념이라면 거기에 언어적으로 상관하는 것은 정의이다. 그런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약정적이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사실은 반본질주의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이성적 동물은 사람에 대한 정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면 이성적이지 않은 갓난아이를 사람의 본질의 반례로 제시할 수 있다. 이번에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정의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를 이루고 산다고 해서 모두 사람인 것은 아니다. 개미나 벌도 사회를 이루고 살지만 사람은 아니다. 서양의 철학사는 본질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질주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유나 지식 등의 본질을 찾는 시도를 계속해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직까지 본질적인 것을 명확히 찾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숨겨진 본질을 밝히려는 철학적 탐구는 실제로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반본질주의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우리가 본질을 명확히 찾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그런 본질이 있다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물의 본질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의 가치가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반본질주의의 주장이다. 13회 30번 가. 성현의 경전을 읽고 자기를 돌이켜보아서 환히 이해되지 않는 곳이 있거든. 모름지기 성인이 준 가르침이란 반드시 사람이야 할 수 있고 행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임을 생각하라. 성현의 말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이것은 내가 힘쓴 노력이 철저하지 못한 까닭이다. 성현이 어찌 알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를 속이겠는가. 성현의 말을 더욱 믿어서 딴 생각이 없이 간절히 찾으면 장차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황 독서. 나. 사기의 자객 열전을 읽다가 조를 마치고 길에 올랐다 라는 구조를 보게 되었다고 하자. 조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스승께서는 떠나보낼 때 건강을 기원하는 제사다 라고 하실 것이다. 다시 하필 그것을 할아버지 조로 쓰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요? 하면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 라고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자전을 꺼내 조의 본뜻을 알아보아라. 그리고 자전을 바탕으로 다른 책으로 나아가 그 책의 주석과 뿌리를 살피면서 그 뿌리의 끝을 캐고 가지와 잎까지 줍도록 하여라. 정약용 둘째 아들에게 부침. 14회 17번 입문. 고대 중국에서 대학은 교육기관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은 전하고 있는 책이 대학이다. 유학자들은 대학의 명명덕과 친민,
네, 공자의 말로 여기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경문 해석의 차이는 글자와 문장의 정확성을 따지는 훈고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석자의 사상적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희와 정약용은 명명덕과 친민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주희는 명덕을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다. 인간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명덕을 지니고 있어서인데 기질에 가려 명덕이 발휘되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도덕 실천을 위해서는 명덕이 발휘되도록 기질을 교정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명명덕은 바로 명덕이 발휘되도록 공부한다는 뜻이다. 반면 정약용은 명덕을 효, 재, 자의 덕목으로 해석한다. 명덕은 마음이 지닌 능력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 덕목이다. 어떤 사람을 효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효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명명덕은 구체적으로 효, 재, 자를 실천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삼는다. 주희도 자신이 명덕을 밝힌 후에는 백성들도 그들이 지닌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백성을 가르쳐서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민이다. 주희는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고본 대학의 친민을 신민으로 고쳤다. 친보다는 신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표현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반면 정약용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약용은 친민을 백성들이 효, 재, 자의 덕목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라 해석한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이 어버이를 사랑하여 효도하고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의 덕행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 친민이다. 백성들이 이전과 달리 효, 재, 자를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뜻은 있지만 본래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주희와 정약용 모두 개인의 인격 완성과 인륜 공동체의 실현 생각이 달랐다. 주희는 개인이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여 도덕적 완성에 이를 것인가에 관심을 둔 반면 정약용은 당대의 학자들이 마음 수양에 치우쳐 개인과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덕행의 실천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14회 30번 민문 12세기 이전까지 유럽에서의 독서는 신앙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주로 성경이나 주석서를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12세기 들어 그리스 고전이 이슬람 세계로부터 대거 유입되고 학문적 저술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자 독서 문화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독서는 폭넓고 풍부한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삼게 되었다. 하지만 방대한 양이 저서를 두루 구해 읽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책의 중요한 내용을 뽑아 간략하게 정리한 요약집, 백과사전과 같은 다양한 참고도서의 발행이 성행하였다. 이러한 책들은 텍스트가 절로 나누어져 있고 중요한 구절 표시가 있는가 하면 차례나 찾아보기 같은 보조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등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편집되었다. 이를 활용하여 독자들은 다양한 정보와 해석을 편리하고 빠르게 찾고 이렇게 얻은 지식들을 논증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참고도서를 위주로 한 독서가 유행하면서 사람들은 점차 원전 독서를 등한시하여 원전이 담고 있는 풍부함을 맛볼 수 없게 되었다.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읽는 것은 텍스트의 의미를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이점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었다. 15회 17번 독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등의 사설은 배움을 위한 첫 단계에서 읽어야 할 책이다. 그 뒤를 이어 읽을 책은 경몽유걸, 소학, 근사록, 성학지묘로 그 체제와 내용이 정밀하여 얕은 데서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이니 내가 일찍이 이를 후사서라고 불렀다. 이를 반복하여 읽어 모두 이해하고 환히 알게 되면 자연히 효과가 있을 것이니 매양 동료들에게 배움의 규범으로 삼기를 권하였다. 사서 육경과 송나라의 시대의 성리학책은 사람이 평생토록 익히기를 마치 농부가 오곡을 심고 가꾸듯 해야 한다. 하나의 경서를 읽고 익힐 때마다 반드시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철저하게 해야 한다. 첫째,
경서의 글은 익숙하도록 반복하여 읽어야 한다. 둘째,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두 참고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분별하고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며 읽어야 한다. 셋째, 정밀히 생각하여 의심나는 것을 풀어가며 읽되 감히 자신해서는 안 된다. 넷째, 명확하게 분별하여 그릇된 것을 버리면서 읽되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하나의 경서에서 그 문을 찾아 방으로 들어간다면 방을 같이 하면서도 들어가는 문이 다른 여러 책들을 유추하여 통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 학업을 이루어 세상에 이름난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이 했다. 이상은 용천 이광지의 독서법이니 배우는 사람이 본받을 만하다. 이덕무 사소절 15회 19번 입문.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이다.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현상, 두려움을 느끼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현상 등이 그런 예이다. 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된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즉 심신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상호작용론이 있다. 이는 위가 텅 비었다는 육체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육체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비해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 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계의 기본 전제이다. 평행론은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부수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두 가지 상식 사이의 조화를 설명하려는 이원론이다. 이에 따르면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도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나 정신적 사건이 아무 일도 못하면서 따라 나올 뿐이라는 주장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정신적 사건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면서 그 둘이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은 모두 각자의 문제점에 봉착한다.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이론론이 제기된다.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인과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만 존재한다고 보게 된 것이다. 기원전 5세기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책을 쓰면서 역사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제목의 어원이 되는 히스토는 원래 목격자, 증인이라는 뜻의 법정 용어였다. 이처럼 어원상 역사는 본래 목격자의 증언을 뜻했지만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 진실의 탐구 혹은 탐구한 결과의 이야기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헤로도토스 이전에는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신화와 전설 혹은 종교를 통해 과거에 대한 지식이 전수되었다. 특히 고대 그리스인들이 주로 과거에 대한 지식의 원천으로 삼은 것은 일리아스였다. 일리아스는 기원전 9세기의 시인 호메로스가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온 트로이 전쟁에 대해 읊은 서사시이다.
이 서사시에서는 전쟁을 통해 신들, 특히 제우스 신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헤로도토스는 바로 이런 신화적 세계관에 입각한 서사시와 구별되는 새로운 이야기 양식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즉, 헤로도토스는 가까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직접 확인, 탐구하여 인과적 형식으로 서술함으로써 역사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것이다. 역사가 등장한 이후 사람들은 역사 서술의 효용성이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게 하여 후세인에게 교훈을 주는 데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는 한번 일어났던 일이 마치 계절처럼 되풀이하여 다시 나타난다는 순환서관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역사는 사람을 올바르고 지혜롭게 가르치는 삶의 학교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서술이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했다. 물론 모든 역사가들이 정확성과 객관성을 역사서술의 우선적 원칙으로 앞세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의 역사가들 중 상당수는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역사서술에 몰두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중세시대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 이들은 이야기를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게 쓰는 것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역사를 수사학의 테두리 안에 집어넣은 셈이 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역사의 본령은 과거의 중요한 사건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데 있다고 보는 역사가들이 여전히 존재하여 그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더욱이 15세기 이후부터는 수사학적 역사서술이 역사서술의 장에서 퇴출되고 과거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의식과 과거 사실에 대한 객관적 서술 태도가 역사의 척도로 다시금 중시되었다. 17회 8번 인문.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는 주나라 분권제가 무너지고 제후국들이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전쟁을 일삼던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자는 예를 제안하였다. 예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그 사회에 맞게 규범화한 것으로 단순히 신분적 차이를 드러내거나 행동을 타율적으로 규제하는 억압장치는 아니었다. 예는 개인의 윤리 규범이면서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제도였으며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사회적 장치였다. 공자는 예에 기반을 둔 정치는 정명에서 시작한다고 하며 정명을 실현할 주체로서 군제를 제시하였다. 정명이란 이름을 바로잡는다 라는 뜻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행한 것을 의미한다. 군주는 군주다운 덕성을 갖추고 그에 맞는 예를 실천해야 하며 군주뿐만 아니라 신하, 부모, 자식도 그러해야 한다. 만일 군주가 예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과 형벌에 기대어 정치를 한다면 백성들은 형벌을 면하기 위해 법을 지킬 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공자는 보았다. 공자가 제시한 군자는 도덕적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 예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원래 군자는 정치적 지배계층을 가리키는 말로 일반 서민을 가리키는 서인과 대비되는 개념이었다. 공자는 이러한 개념을 확장하여 군자와 서인을 도덕적으로 구별하였다.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는 데만 몰두하는 소인과 도덕적 수양을 최우선으로 삼는 군자를 도덕적으로 차별화한 것이다. 군자는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자는 군주는 군주다운 성품을 지녀야 한다고 함으로써 정치적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도덕적 수양과 실천을 강조하였다. 이는 공자가 당시 지배계층에게 도덕적 본성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근거한 정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유학적 정치 이념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자는 소인도 군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정명을 통한 예의 실천을 구현하고자 했다. 공자는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이 참되고 믿어온 상태가 되도록 자신의 내면을 잘 살피라고 하였다. 이렇게 도덕적 수양을 할 뿐만 아니라 옛 성현의 책을 읽고 유계를 고루 익혀 다양한 학문적 수양을 갖춰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어느 한 가지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든 그에 맞는 제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다라고 독려하였다. 이야기에서 말하는 이성적인 인간은 성인이다. 공자도 자신을 성인이라고 자처하지 않았다. 성인은 도덕적 수양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완성한 인격자를 가리키는데 언제 어디서건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군자는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공자는 정치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의 서민 지속적인 도덕적 수양을 통해 혼란스러운 당시의 세상을 이성적인 사회로 이끌고자 했다. 18회 인문, 과학적 지식을 검증하는 방법 16번 논증은 크게 연역과 귀납으로 나뉜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확실히 참인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제에 이미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뿐이다. 반면 귀납 논증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 귀납 논증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수많은 사례들을 관찰한 다음에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후에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까마귀까지 포함하는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철학자들은 과학자들이 귀납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에 신뢰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귀납에는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사례에 근거해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을 정당화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아무리 치밀하게 관찰하여도 아직 관찰되지 않은 까마귀 중에서 검지 않은 까마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퍼파는 귀납의 논리적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귀납이 아닌 연역만으로는 과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과학적 지식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지식이 반증사회 때문에 거짓이 된다고 추론하는 것은 순전히 연역적인데 과학은 이 반증에 의해 발전하기 때문이다. 다음 논증을 보자. 기억. 모든 까마귀는 검다면 어떤 까마귀는 검어야 한다. 니은. 어떤 까마귀는 검지 않다. 디귿. 따라서 모든 까마귀가 다 검은 것은 아니다.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은 귀납에 의해서 참임을 보여줄 수 없지만 이 논증에서처럼 전제 니은이 참임이 밝혀진다면 확실히 거짓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니은이 참임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지식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다. 포퍼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학적 지식들은 이런 반증의 시도로부터 잘 견뎌온 것들이다. 참신하고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진행해서 실제로 반증이 되면 실패한 과학적 지식이 되지만 수많은 반증의 시도로부터 끝까지 살아남으면 성공적인 과학적 지식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 없는 지식, 곧 아무리 반증을 해보려 해도 경험적인 반증이 아예 불가능한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가령 관찰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힘이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경험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할 수 없는 주장이 그것이다. 19회 8번 인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인과적 사고는 이와 같이 어떤 일이 발생하면 거기에는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을 밝혀내고자 한 사람으로 19세기 중엽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있다. 그는 원인을 찾아내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일치법과 차이법이다. 일치법은 어떤 결과가 발생한 여러 경우들의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를 찾아 그것을 원인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가령 수학여행을 갔던 땡땡 고등학교의 학생 5명이 장염을 호소하였다고 하자 보건 선생님이 이 학생들을 불러서 먹은 음식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았다. 5명의 학생들이 제출한 자료를 본 선생님들은 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먹은 유일한 음식이 돼지고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때 선생님이 돼지고기가 장염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일치법을 적용한 예이다. 일치법은 왼쪽과 같은 도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X는 원인을 알고 싶은 결과이고 A, B, C, D, E, F는 여러 가지 선행하는 요소를 뜻한다. A는 X가 일어나는 모든 경우에 공통되는 유일한 요소이므로 A가 X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니은 차이법은 결과가 나타난 사례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를 비교하여 선행하는 요소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를 찾아 그것을 원인으로 추론하는 방법이다. 인도네시아의 연구소에 근무하던 에이크만은 사람의 각기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닭의 질병을 연구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병에 걸린 닭들 중에서 병이 호전된 한 마리의 닭을 발견하고는 호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병이 호전된 닭과 호전되지 않은 닭의 모이에서 나머지는 모두 같았으나 유일한 차이가 현미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병이 호전되지 않은 닭들은 채소, 고기, 백미를 먹었으나 병이 호전된 닭은 추가로 현미를 먹었던 것이다. 이렇게 모이의 차이를 통해 닭의 병이 호전된 원인을 현미에서 찾은 에이크만의 사례는 바로 차이법을 적용한 예이다. 일치법과 차이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원인 식별 방법이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선행하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밝혀진 요소 이외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요소는 없는지, 누락된 요소 또는 인식하지 못해 누락시킨 요소는 없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우연히 선후관계로 일어난 현상을 인과관계로 오해하거나 하나의 원인이 야기한 두 가지 현상을 각각 원인과 결과로 오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회 12번 입문. 우리는 일상생활이나 학문 활동에서 진리 또는 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어 그 이론은 진리다라고 말하거나 그 주장은 참이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진리라고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에는 대응설, 정합설, 실용설이 있다. 대응설은 어떤 판단이 사실과 일치할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내 말은 믿지 못하겠거든 가서 보라 라는 말에는 이러한 대응설의 관점이 잘 나타나 있다. 감각을 사용하여 확인했을 때 그 말이 사실과 일치하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대응설은 일상생활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때 흔히 취하고 있는 관점으로 우리가 판단과 사실의 일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여긴다. 우리는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지각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책상이 네모 모양이라고 할 때 감각을 통해 지각된 네모 모양이라는 표상은 책상이 지니고 있는 객관적 성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책상은 네모이다라는 판단이 지각 내용과 일치하면 그 판단은 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응설은 새로운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때 관찰이나 경험을 통한 사실의 확인을 중시한다. 정합설은 어떤 판단이 기존의 지식체계에 부합할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진리로 간주하는 지식체계가 이미 존재하며 그것의 판단이나 주장이 들어맞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체의 운동에 관한 그 주장은 뉴턴의 역학의 법칙에 어긋나니까 거짓이다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뉴턴의 역학의 법칙을 진리로 받아들여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진위를 판별한 것이다. 이러한 정합설은 새로운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때 기존의 이론 체계와의 정합중성을 중시한다. 실용설은 어떤 판단이 유용한 결과를 낳을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어떤 판단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보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거나 유용하다면 그 판단은 참이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은 창의력을 기른다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학습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보았다고 하자. 만약 그러한 학습 방법이 실제로 창의력을 기르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았다면 그 판단은 참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 된다. 이러한 실용설은 새로운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때 결과의 유용성을 중시한다. C11회 12번 비트겐슈타인의 1918년에 쓴 논리철학 논고는 빈 학파의 논리실증주의를 비롯하여 20세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삼았다. 그는 이 책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 이론을 주장한다. 이 이론을 세우는데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교통사고를 다루는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 등을 이용한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다는 기사였다. 그런데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형이 실제 자동차와 사람 등이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는 언어도 이와 같다고 보았다.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와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서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따질 수가 있다. 만약 어떤 명제가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그것에 대해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지 어떤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체,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즉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와 관련된 명제나 질문들은 의미가 없는 말들이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는 신비한 것들이지만 이에 대해 말로 답변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2의 8번 인문 추론은 이미 제시된 명제인 전제를 토대로 다른 새로운 명제인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 방식이다. 사고 과정이다. 논리학에서는 어떤 추론의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으면 그 추론은 타당하다고 말한다. 서울은 강원도에 있다. 따라서 당신이 서울에 가면 강원도에 간 것이다. 추론 1이라는 추론은 전제가 참이라고 할 때 결론이 거짓이 되는 경우는 전혀 생각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다. 반면에 비가 오면 길이 젖는다. 길이 젖어 있다. 따라서 비가 왔다. 추론 2 라는 추론은 전제들이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지는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다. 추론 1의 전제는 실제에서는 물론 거짓이다. 그러나 혹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서울이 강원도에 속하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추론 1의 결론은 참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추론 2는 결론이 실제로 참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이유로 길이 젖는 경우를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론 2와 같은 추론을 비록 타당하지 않지만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꽤 높다. 그런 추론은 개연성이 높다고 말한다.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낮은 추론은 개연성이 낮을 것이다. 한편 추론이 타당하면서 전제가 모두 실제로 참이기까지 하면 그 추론은 건전하다고 정의한다. 그런데 추론 1은 건전하지 못하므로 얼핏 보기에 좋은 추론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논리학이 타당한 추론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 실제 추론에서 전제가 참이라고 거짓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직 참임이 밝혀지지 않은 명제에서 출발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추론은 과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논리학은 전제가 참이라는 가정하에서 결론이 반드시 따라 나오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23회 22번 인문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보급된 인터넷 기술 덕택에 가히 혁명이라고 할 만한 새로운 독서 방식이 등장했다. 검색형 독서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하이퍼텍스트 문서나 전자책의 등장으로 책의 개념이 바뀌고 정보의 저장과 검색이 놀라울이 많지 쉬워진 환경에서 가능해졌다. 독자는 그야말로 사용자로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을 수 있는 뿐 아니라 읽고 있는 텍스트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읽던 텍스트에 다른 텍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다. 독서가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항해하는 것에 비유할 정도로 정보처리적 읽기나 비판적 읽기가 중요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떠했을까? 초기의 독서는 소리내어 있는 음독 중심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쓰인 글이 완전해지려면 소리내어 있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초기의 두루마리 책은 띄어쓰기나 문장부호 없이 이어쓰는 연속 기법으로 표기되어 어쩔 수 없이 독자가 자기 목소리로 문자의 뜻을 더듬어가며 읽어봐야 이 글을 이해할 수 있었다. 흡사 정교의식을 치르듯 성사나 경전을 진지하게 암송하는 낭독이나 필자나 전문 낭독가가 낭독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책을 읽는 낭독 듣기가 보편적이었다. 그러던 12세기 무렵 독서 역사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유럽 수도원의 필경사들 사이에서 시작된 소리를 내지 않고 읽는 묵독의 발명이었다. 공동생활에서 소리를 최대한 낮춰 읽는 것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두루마리 책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 책자형 책은 주석을 참고하거나 앞부분을 다시 읽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묵독을 도왔다. 묵독이 시작되자 낱말의 간격이나 문장의 경계 등을 표시할 필요성이 생겨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가 발달했다. 이와 함께 반체제 에로티시즘,
신앙심 등 개인적 체험을 기록한 책도 점차 등장했다. 이러한 묵독은 꼼꼼히 읽는 분석적 읽기를 가능하게 했다. 음독과 묵독이 공존하던 18세기 중반의 새로운 독서 방식으로 다독이 등장했다. 금소갈자와 인쇄술의 보급으로 책 생산이 이전의 3, 4배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출판되었다. 이전에 책을 접하지 못했던 여성들이 대거 독자로 유입되었고 독서조합과 대출도서관 등 그 독서 기관이 급격히 증가됐다. 이전 시대에는 제한된 목록의 고전을 여러 번 정독하는 집중형 독서가 주로 행해졌던 반면 이제는 분산형 독서가 행해졌다. 이것은 필독서인 고전의 권위에 대응하여 자신이 읽고 싶은 것을 골라 읽는 자유로운 선택적 읽기를 뜻한다. 이와 같이 오늘날 행해지는 다양한 독서 방식들은 장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씩 등장했던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당대의 지식사를 이끌었던 흔적들이 남아있다. 23회 39번 입문. 전통적 공리주의는 세 가지 요소에 기초하여 성립하는 대표적 윤리 이론이다. 첫째, 공리주의는 행동의 윤리적 가치가 행동의 결과에 의존한다는 결과주의이다. 행동은 전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에 의해서 선하거나 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행동의 결과를 평가할 때 유일한 기준은 바로 행동의 결과가 산출할 계산 가능한 행복의 양이다. 이에 따르면 불행과 대비하여 행복의 양은 많이 산출할수록 선한 행동이 되며 가장 선한 행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것이다. 셋째, 행동을 하기 전 발생할 행복의 양을 계산할 때 개개인의 행복을 모두 동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어느 누구의 행복도 다른 누구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두 행복도 다른 누구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두 사람의 행복을 비교할 때 오로지 그 둘에게 산출된 행복의 양들만을 고려한다. 이는 공리주의가 전형적인 공평주의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리주의에 대하여 반공리주의자가 제기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리주의가 때때로 정의의 개념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는 위의 세 요소들을 실천하는 공리주의자인 민우가 집단 A와 집단 B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를 방문했다고 가정한다. 민우는 집단 A의 한 사람이 집단 B의 한 사람을 심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 민우가 만약 진실을 증언하면 두 집단의 갈등을 더 악화시켜 유혈 사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집단 B의 무고한 한 사람을 지목하여 거짓 증언을 하면 집단 간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 증언하지 않을 때 생기는 불확실성은 더 위험하다. 이 상황에서 전통적 공리주의자인 민우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정의 배제 상황에 대한 공리주의자들의 몇 가지 대응 중 가장 주목할 만한 하나는 공리주의 또한 정의의 개념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실을 증언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먼저 가정하고 과연 어느 사회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행복을 산출한 사회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자의 사회가 더 많은 행복을 산출하기 때문에 좋은 사례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래서 행복을 더 많이 산출한 진실을 증언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규칙을 만들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개인의 행동을 제약한다. 이와 같은 대응을 하는 공리주의자들은 규칙 공리주의자라고 한다. 24회 12번 입문. 거센 바람이 불고 화재가 잇따르자 적나라의 지상 자산에게 측근 인사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라고 요청했지만 자산은 천도는 멀고 인도는 가깝다라며 거절했다. 그가 보기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더 이상 하늘의 뜻이 아니었고 자연 변화 또한 인간의 화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인간이 자연 변화를 파악하면 얼마든지 재난을 대비할 수 있고 인간사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그는 인간의 문제 해결 범위를 확대했고 적나라의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가 살았던 적나라는 요충지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춘추 초기부터 제후국의 쟁탈 대상이었고 실제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기도 하였다. 춘추 중기에는 귀족 간의 정치 투쟁이 벌어져 자산이 집정하기 직전까지도 정변이 이어졌다. 따라서 귀족 정치의 위기를 수습하고 부국 강병을 통해 강대한 제후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적나라와 자산에게
부여된 과제였다. 그래서 그는 집권과 동시에 귀족에게 집중됐던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는 귀족이 독점하던 토지를 백성들도 소유할 수 있게 하였고 이것을 문서화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백성들은 개간을 통해 경작지를 늘려 생산을 증대하였고 국가는 경작지를 개량하고 등록함으로써 민부를 국부로 연결시켰다. 아울러 그는 중간 계급도 정치 득실을 논할 수 있도록 하여 귀족들의 정치 기반을 약화시키는 한편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법을 성문화하여 정의 새김으로써 모든 백성이 법을 알고 법에 따라 처신하게 하는 법치의 세계를 세웠다. 성문법 도입은 귀족이 임의적인 법 제정과 집행을 막아 그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조치였으므로 당시 귀족들은 이 개혁 조치에 반발하였다. 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한 자선의 개혁 조치에 따라 정나라는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그리고 법을 알려면 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문법 도입은 백성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그의 개혁 조치는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백성의 위상을 높였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힘에만 의존하여 다스리는 역치의 가능성이 농후하였고 결국 국가의 엄한 형벌과 과중한 세금 수출에 이어지는 폐단을 낳기도 했다. 25회 22번 인문 가 조선 전기 조선군의 전술에는 기병을 동원한 활쏘기와 돌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병의 다양한 화약병기 및 활의 사격 지원을 중시했다. 이는 여진족이나 왜구와의 전투에 효과적이었는데 상대가 아직 화약병기를 갖추지 못한 데다 전투 규모도 작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술적 우위는 일본군의 조총 공격에 의해 상쇄되었다. 16세기 중반 일본에 도입된 조총은 다루는데 특별한 무예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신분이 낮은 계층인 조총 무장 보병이 주요한 전투원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 한편 중국의 절강병법은 이러한 일본군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전술로 조총과 함께 다양한 근접전 병기를 갖춘 보병을 편성한 전술이었다. 이 전술은 주력이 천민을 포함한 일반 농민층이었는데 개인의 기량은 떨어지더라도 각각의 병사를 특성에 따라 편제하고 운용하여 전체 전투력을 높일 수 있었다. 근접전용 무기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이용되었다. 조선군의 전술은 절강병법을 일부 수용하면서 기병 중심에서 보병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되었다. 조총병인 포수와 각종 근접전 병기로 무장한 살수에 전통적 기계인 활을 담당하는 사수를 포함시켜 편제한 삼수병 체제에서 보병 중심 전술이 확립되었음을 볼 수 있다. 17세기 중반 이후 조총의 신뢰성과 위력이 높아지면서 삼순의 무기체계의 분포에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상대적으로 사격 기술을 익히기 어렵고 주요 재료를 구하기 어려웠던 활 대신 조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했다. 조선에서의 새로운 무기 수용과 전술의 변화는 단순한 군사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수반하였다. 군의 규모는 관노와 산호 등 천민계층까지 충원되면서 급격히 커졌고 군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에 대한 통제도 엄격해졌다. 성인 남성에게 이름과 군역 등이 새겨진 호패를 차게 하였으며 거주지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관가에 보고하게 하였다. 대규모 군사력의 운영으로 국가 단위의 재정 수요도 크게 증대했는데 대동법은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제도이기도 했다. 선해청에서 대동법의 운영을 전담하면서 재정권의 중앙 집중화가 시도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재정의 상당 부분이 조정으로 귀속되었다. 한편 가호를 단위로 부과하던 공물을 농지 면적에 따라 쌀이나 무명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 논밭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의 부담은 줄어들었다. 26회 8번 인문 동양에서 천은 그 함의가 넓다. 모든 존재의 근거가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는 면에서 하나의 표본이 없고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생존을 영위하고 그 존재 가치와 의의를 실현하는데도 그것의 이치와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면에서 하나의 기준이었다. 그래서 현실 세계 안에서 인간의 삶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두었던 동양에서는
인간이 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삶의 길이 달리 설정되었을 만큼 천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였다. 천은 자연현상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자 가장 크고 뚜렷하게 파악되는 현상으로 여겨졌다. 농경을 주로 하는 문화적 특성상 자연현상과 기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시된 만큼 천의 표면적인 모습 외에 작용면에서 천을 파악하려는 형상이 경향이 짙었다. 그래서 천은 자연적 현상과 작용 등을 포괄하는 자연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천 개념 하에서 인간은 도덕적 자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변화의 원인과 의지도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천은 신성한 대상으로 숭배되었고 여러 자연신 가운데 하나로 생각되었다. 특히 상제와 결부됨으로써 모든 것을 주재하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상제천 개념이 자리 잡았다. 길흉화복을 주재하고 생사여탈권까지 관장하는 종교적인 의미로 그 성격이 변화한 것이다. 가치 중립적이었던 천이 의지를 가진 절대적 권능의 존재로 수용되면서 정치적인 개념으로 천명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통치자들은 천의 명령을 통해 통치권을 부여받았고 천의 의지인 천명은 제사 등을 통해 통치자만 알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리하여 천명은 통치자가 권력을 행사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천명에 근거한 권력 행사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도덕적 경계심이 결여된 통치자의 권력 행사는 백성에 대한 억압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통치의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천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었고 도덕적 반성을 통해 천명 의식은 수정되었다. 그리고 천은 명을 주었다가도 통치자가 정치를 잘못하면 언제나 그 명을 박탈해 간다. 천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생각이 현실화되었다. 천명은 계속 수용되었지만 그것의 불변성, 독점성, 편파성 등은 수정되었고 그 기저에는 도덕적 의미로서 의리천 개념이 자리하였다. 천명 의식의 변화에 맞물려 천 개념은 복합적으로 수용되었다. 성제로서의 천 개념이 개방되면서 주제적 측면이 도덕적 측면으로 수용되었고 의리천 개념은 더욱 심화되어 천은 인간의 도덕성과 규범의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천을 인간 내면으로 끌어들여 인간 본성을 제한한 것이자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천이 도덕 및 인간 본성과 결부됨에 따라 인간 내면에 있는 천으로서의 본성을 잘 발휘하면 도덕을 실현하면 물론 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내면화된 천은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제어장치 역할을 하는 양심의 근거로도 수용되어 천의 도덕적 의미는 더욱 강조되었다. 천명의식의 변화가 확장된 천 개념의 결합에 따라 천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가진 존재로서 받아들여졌고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이끌어내는 기반이 되어 인간의 삶의 중요한 근거로서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27회 8번 인문 조선 성리학자들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와 행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특히 도덕적 실천과 결부하여 지와 행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기본적인 입장은 지행 병진이었다. 그들은 지와 행이 서로 선후가 되어 돕고 의지하면서 번갈아 앞으로 나아가는 상자호진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만물의 이치가 마음의 본래에 갖추어져 있다고 여기고 도덕적 수양을 통해 그 이치를 찾고자 하였다. 18세기에 들어 일부 실학자들은 지행론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였다. 홍대영은 지와 행의 병진을 전제하면서도 도덕적 수양 외에 사회적 실천의 측면에서 행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용 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민생을 풍요롭게 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그의 가치는 도덕 법칙만이 아닌 실용적인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었으며 행이 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었다. 19세기 학자 최한기는 본격적으로 지행론을 변화시켰다. 그는 행을 생리 반응, 감각 활동, 윤리 행동을 포함하는 일체의 경험으로 이해하고 지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객관적인 지식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선천적인 지식이 따로 없고 모든 지식이 경험을 통해 산출된다고 보아 선행, 후지를 제시하고 행이 지보다 우선적인 것임을 강조하였다. 최한기에게 지와 행의 대상은 인간, 사회, 자연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는 행을 통한 지의 형성,
그 지에 의한 새로운 행, 그리고 그 행에 의한 기존 지의 검증이라는 이전과는 차별화된 그 지식론을 제시하였다. 그가 경험으로서의 행을 중시한 것은 자연 세계에는 일정한 원리인 물리가 있지만 인간 세계의 원리인 사리는 일정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연을 탐구하여 물리를 인식함으로써 사리가 성립되고 이 사리에서 인간의 도덕인 인도가 나온다고 보았다. 이러한 서로 다른 지행론은 그들의 학문 목표와 관련이 있다. 도덕적 수양을 무엇보다 중시했던 성리학자들과 달리 실학자들은 피폐한 사회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학문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최한기가 행을 앞세운 것은 변화하는 세계의 본질을 경험적으로 파악하여 격변하는 시대에 대처하려는 것이었다. 28회 11번 인문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을 주로 뉴스나 영화 등의 매체를 통해 경험한다. 타인의 고통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그와 같은 간접 경험으로부터 연민을 갖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현대사회는 사적 영향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문한다. 이런 존중의 문화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인지 현대사회는 소박한 연민조차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 환자들의 안락하지만 황량한 요양소가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연민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문화, 지역에 따라 가지각색이지만 다수의 학자들에 따르면 연민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생긴다. 먼저 타인의 고통이 그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닥친 비극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그 비극이 언제든 나를 엄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현대사회에서 연민의 감정은 무뎌질 가능성이 높다.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을 대부분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로 보며 자신은 그러한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도 연민은 생길 수 있으며 연민의 가치 또한 커질 수 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둘째, 행복과 불행이 과거보다 사람들의 관계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친밀성은 줄었지만 사회 경제적 관계가 훨씬 촘촘해졌기 때문이다. 셋째,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현대인은 이전에 몰랐던 사람들의 불행까지도 의식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간접 경험에서 연민을 갖기가 어렵다고 치더라도 고통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연민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런 정황에서 볼 때 연민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며 그만큼 가치도 높다. 진정한 연민은 대부분 연대로 나아간다. 연대는 고통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연대는 멀리하면서 감성적 연민만 외치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신과 고통받는 사람들이 뒤섞이지 않도록 두 집단을 분할하는 벽을 쌓는다. 이 벽은 자신의 불행을 막으려는 방화벽이면서 고통받는 타인들의 진입을 차단하는 성벽이다. 입구 없는 성에 출구도 없듯 이들은 성 바깥의 위험지대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처럼 안전지대인 성 안에서 가진 것의 일부를 성벽 너머로 던져주며 자족하는 동정도 가치 있는 연민이다. 그러나 진정한 연민은 벽을 무너뜨리며 연대하는 것이다. 30회 35번 인문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은 개별적인 사례들을 통해 일반화될 수 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고 B도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다면 이건 개별적인 사례로부터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일반적인 인과가 도출된다. 이때 개별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인과를 개별자 수준의 인과라 하고 일반적인 인과를 집단 수준의 인과라 한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집단 수준의 인과가 필연성을 지닌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집단 수준의 인과를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령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진술에서 스트레스는 병의 필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단지 병을 발생시킬 확률을 높이는 요인일 뿐이라고 말한다. A와 B가 특정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집단 수준에서는 그의 병 원인이 스트레스로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스트레스와 병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연적인 관계에 놓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집단 수준의 인과는 A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병에 걸리지 않은 경우나 A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병에 걸리기도 했지만 병의 실제 원인은 다른 것인 경우 등의 개별자 수준의 인과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집단 수준의 인과는 별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두 수준의 인과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들은 개별자 수준의 인과가 지닌 복잡성과 특이성은 집단 수준의 인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령 A의 병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의 생활 습관 등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그 요인들이 우연적이며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거치며 발생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연관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병에 여러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과의 필연성이 성립된다고 본다.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스트레스와 그 외의 모든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때 여전히 스트레스가 병의 필수적인 요인이라면 개별자 수준 인과의 필연성은 훼손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집단 수준의 인과의 필연성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1회 28번 인문 가. 탁월함은 어떻게 습득되는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의 탁월함은 가르칠 수 있지만 성품의 탁월함은 비이성적인 것이어서 가르칠 수 없고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대답한다. 그는 좋은 성품을 얻는 것을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비유한다. 그에 따르면 리란을 켬으로써 리라를 켜는 법을 배우며 말을 탐으로써 말을 타는 법을 배운다. 어떤 기술을 얻고자 할 때 처음에는 교사의 지시대로 행동한다. 그리고 반복 연습을 통하여 그 행동이 점점 더 하기 쉽게 되고 마침내 제2의 천성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진실되고 관대하며 예의를 차리게 되는지 일일이 배워야 한다. 훈련과 반복을 통하여 그런 행위들을 연마하다 보면 그것들을 점점 더 쉽게 하게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올바른 훈련이란 강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은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것을 즐기게 되고 일을 바르게 처리하고 싶어지게 되며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성품의 탁월함이란 사람들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그리고 한두 번 관대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늘 관대한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에 감정적으로 끌리는 성향을 갖고 있어야 비로소 관대함에 관하여 성품의 탁월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생각해보자. 갑돌이는 성품이 곧고 자신감이 충만하다. 그가 한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다수의 사람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다수의 행동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며 그렇게 하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한편 수줍어하고 우유부단한 병식이도 한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그 역시 다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 병식이는 일어나서 다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의지를 발휘해야 할 것이고 자신과 힘든 싸움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병식이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우리는 병식이가 용기 있게 행동하였다고 칭찬할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성품의 탁월함을 가진 사람은 갑돌이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존경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가까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갑돌이와 같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33회 18번 인문 독서 예전에 당태종이 방언녀에게 이르기를 선대의 사관이 기록한 것을 임금에게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방언령이 대답하기를 사관은 거짓으로 칭찬하지 않으며 나쁜 점을 숨기지 않으니 임금이 이를 보면 반드시 노하게 될 것이므로 감히 임금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방언령에게 명하여 순서대로 편찬하여 올리게 했습니다. 방언령은 선대의 실록을 편찬하여 올렸지만 말에 은근히 숨긴 것이 많았습니다. 어질고 승기로웠던 태종으로서는 마땅히 바른대로 쓰여 있더라도 싫어할 점이 없었을 것인데
방언령 같은 일세의 현명한 지성도 오히려 사실을 숨기고 피하여 감히 바른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혹시 태종에게 미치지도 못하는 후세의 군주가 자기 시대의 역사를 보고자 한다면 아첨하는 신하가 어찌 방언령처럼 사실을 숨기고 피하는 것에 그치겠습니까? 상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하시는 일마다 3대를 본받으시면서도 근래에 특별히 명령을 내려서 지금 이 시대의 역사를 보고자 하시니 저희들이 명령을 듣고는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간절히 생각하옵건대 당태종도 그 시대의 역사를 보고 후세의 비난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태종이 덕망을 잃은 일이니 어찌 전하께서 마땅히 본받을 일이겠습니까? 을해년에 전하께서 이를 열람하고자 하셨다가 그 명을 거두셨으니 한 시대의 법을 세움이 엄격하셨고 만세의 공론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러한 명령이 있게 되니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옳고 그름을 보고서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까? 거짓인지 참인지를 살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진하게 기록되었는지 조사해 그것을 빠짐없이 쓰도록 하시려는 것입니까? 상가 생각하옵건대 장업한 군주는 자손들의 모범입니다. 전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역사를 열람하시면 대를 이은 임금이 이를 구실로 삼아 반드시 우리 아버님께서 하신 일이며 우리 할아버님께서 하신 일이라 하면서 다시 서로 이어받아 당연한 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사관이 감히 사실대로 기록하는 붓을 잡겠습니까? 사관이 사실대로 기록하는 필법이 없어져 아름다운 일과 나쁜 일을 보여서 관장하고 경계하는 뜻이 어둡게 된다면 한 시대의 임금과 신하가 무엇을 꺼리고 두려워해서 자신을 반성하겠습니까? 오늘날 역사를 열람하는 일은 자손들에게 좋은 계책을 전해주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태조실록